자, 그럼 이번엔 우리 중국으로 가볼까? 자, 중국은 몇 페이지냐면 134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네. 자, 잠에서 깨어나는 중국 대륙. 그럼 우리가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먼저 태평 천국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지. 자, 그리고 양무운동이라는 게 벌어지지. 자,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정신은 중국의 것을 지키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이게 결국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깨지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나지만 결국 이것도 실패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 점점 청나라는 힘이 약해지게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청왕조를 타도하자라는 신해혁명이 일어나게 돼. 자, 거기에 보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나와 있지. 자, 요 푸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도 많고 또 학원도 안 갈 테니까 한번 가족들하고 이 영화를 봐도 굉장히 좋아. 자, 어쨌든 이 신의 혁명으로 그 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의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순원은 위안스카이와 손을 잡게 되지. 왜냐하면 국내 지지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안스카이한테 총통 자리를 제안을 하게 돼.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자신이 총통 자리를 맡겠다고 하고 순원과 손을 잡고 이 신의 혁명을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총통 자리에 오른 후에 이 황제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사로잡히지만 결국 사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위안스카이가 죽고 나서 이미 뭐 중국에는 여러 지역에 수많은 그 지방 정부, 즉 군벌들이 이미 활약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군벌들은 외국 세력과 결탁을 해서 그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이 순원은 이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북벌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1917년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지. 그리고 이 러시아 주변의 나라들이 차례차례 공산화가 되는데, 중국은 1921년에 공산당이 결성이 되면서 이 순원은 군벌을 타도하려면 공산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이 순원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군벌을 타도하는 북벌이 시작된다. 자, 이 군벌을 타도하는 북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원은 사망을 하고, 그 순원의 후계자인 장제스가 그 뒤를 이어서 북벌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드디어 그 1차 국공 합작으로 북벌이 종료가 돼. 즉 군벌을 모두 다 타도하게 되고 1928년에 군벌 시대가 끝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국공 합작 역시 이제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국공이 분열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국민당이 공산당을 공격하고 타도할 대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공산당은 국민당한테 쫓기는 상황이 돼버려. 자, 그래서 그때 등장하게 된 이제 부각되게 된 지도자가 바로 마오쩌둥이다. 그래서 이 마오쩌둥은 그 공산당원들을 데리고 대장정이라는 걸 펼치게 돼. 즉 1934년부터 35년까지 1만 5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10만이었던 사람들이 2만으로 줄었다고 해. 자, 하지만 결국 이 대장정이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농민들, 그 각 지역의 농민들이 이 공산당을 지지했어. 자, 그래서 마오쩌둥의 대장정이 승리를 결국 이제 완수되게 되는데, 이때 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공통의 목표가 생겼잖아. 자, 그래서 2차 국공 합작을 시작을 하게 된다. 자, 37년에서 1945년까지 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 투쟁,
2차 국공 합작이 시작이 돼. 자, 그런데 1945년에 결국 일본이 패망하면서 2차 국공 합작도 결국은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공산당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농민들과 연결되면서 수많은 지지를 받게 되고 결국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1949년엔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 즉 소련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 공산화가 되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을 하겠지. 자, 그리고 국민당 정부는 어디로 가게 된다? 바로 타이완으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공산화가 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많지. 바로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은 결국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자, 그럼 우리 144쪽부터 일본 제국의 전개 이 부분을 살펴볼까? 자, 144쪽 그리고 145, 146쪽을 보고 여러분이 148쪽 지도를 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자, 그 지도를 보면 일본이 영토를 점점 넓혀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넓혀가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1919년까지 획득한 일본 영토에 사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돼. 청일전쟁 기억나지? 1895년에 일어난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이제 중국의 산동반도와 그 타이완에 대한, 타이완을 이제 일본에 넘겨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산동반도는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을 해서 못 가져가지만 이 타이완은 일본이 지배를 하게 돼. 그래서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간 타이완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6년보다 훨씬 길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생각하는 거와 이 타이완 사람들이 일본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시각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이 1910년에 강제 병합이 되고, 그리고 연두색 보면 1933년까지 팽창한 영토, 요게 우리 그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다음 거기에 괴뢰국, 즉 일본의 꼭두각시인 만주국을 세우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야. 근데 그 푸이가 아까 그 마지막 황제 영화 포스터에서는 아기로 보여줬잖아. 그런데 이미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황제를 다시 불러와서 이 만주국의 황제로 만든 거야. 그리고 일본이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되지. 그리고 나서 일본은 1938년에 중일전쟁, 중국 본토를 침략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41년에는 태평양 전쟁까지 벌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 인도차이나 반도까지도 차지하고 여기저기 온갖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고 다니게 되지. 자,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아시아를 침략하고 괴롭힌 이 일본의 상황이 이 지도에 담겨 있어. 자, 그럼 우리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식민 정책을 펼쳤는지 보자. 먼저 크게 세 흐름으로 잡아봅시다. 먼저 무단 통치기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그 다음 문화 통치기, 즉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일본이 문화 통치라고 해서 통치 방식을 바꿔. 하지만 그건 사실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화 통치기가 1920년부터 30년까지, 그 다음 민족 말살 정책은 이제 일본이 드디어 미쳐서 중일전쟁, 만주사변 일으키고 만주국 세우고, 그 다음 1938년에 중일전쟁 벌이고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조선을 전쟁의 물자를 지원하는 인적, 물적
수탈을 하는 병참 기지화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 시기.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이렇게 세 시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따라오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152쪽부터 153쪽, 154쪽까지 읽어보면 일본이 왜 이렇게 처음에 무단 통치로 강력하게 무력으로 이 조선을 압박했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 다른 식민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으로 통치한 이유. 심지어는 뭐 태형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교사가 칼을 차고 수업을 하는. 자, 그래서 일본은 그 제국주의 국가 중에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착취를 하고 식민지 민중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무단 통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럼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옥죄인다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벌여서 이 조선의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지. 자, 154쪽, 155쪽에 보면 일제히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도가 나와 있지. 자, 그 지도를 한번 보고, 그리고 156쪽으로 가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땐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과 그다음 우리 민족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고 대항했는지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수월할 거야. 그래서 먼저 일본의 무단 통치기, 즉 헌병경찰제를 도입을 하고 토지조사 사업을 벌였던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은 어떤 방식으로 저항했느냐. 국내에서는 활동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비밀 결사를 맺고 해외 독립 운동 기지를 건설을 하게 돼. 그리고 지도를 보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 자, 161쪽으로 가면 무단 통치 하에 비밀 결사 활동, 그리고 1910년대 해외 독립 운동 기지와 단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흥 강습소,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가면 용정이라는 지역에 서전서숙, 명동학교가 있지. 이 서전서숙은 우리 그 헤이그 특사 세 분, 이상설, 이휘종, 이준 열사, 그분들 기억나지? 그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분이셨던 이상설이 세운 학교인데, 이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로 가게 되면서 이 서전서숙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명동학교가 세워지게 돼. 근데 이 명동학교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신윤동주가 다녔던 학교야. 즉 윤동주는 용정에서 태어났거든. 자, 그래서 1910년대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우리 그 평안북도 위쪽을 서간도, 그 다음 함경북도 위쪽을 북간도라고 하지. 자, 그래서 이 간도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고,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북로운정소, 사관양성소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단체들이 많이 있지. 자,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잘 눈여겨봐도. 그리고 173쪽에 여기 홍범도 장군 사진이 보이지. 이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인데 1937년에 소련이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조선인들을 일본인 스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본군 스파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조선인들을 강제 이주시켜버려. 그래서 요 홍범도 장군도 그때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극장 문지기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해. 자, 그럼 우리 168쪽으로 가볼까? 거기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고 나와 있고 지도가 나와 있지. 일단 1919년에 일제히 무자비한 무단 통치에 항거하는 3.1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3.1운동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잖아. 자, 그래서 우리만의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민족운동을 그 통일적으로 지도를 해줄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세 군데 위치를 확인을 좀 해보자. 거기 보면 일단 거기에 1919년 3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회의 있지. 맨 위쪽에. 자,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국민 회의가 있고, 이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진 대한국민회의는 조선인 무장투쟁 부대가 이 지역, 간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무장투쟁 노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정부였어. 자, 그리고 1919년 4월에 한성 정부가 있지. 자, 그런데 요 한성 정부는 아무래도 그 한반도 내에 있기 때문에 일제 탄압을 직접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1919년 4월에 상하이 임시정부 아래로 내려오면 상하이에 그럼 이제 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주장한 측에선 이 상하이가 일제의 탄압을 벗어날 수 있고 또 외국 공사관이 상하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독립운동을 하는데 유리하다. 자, 그래서 이 상하이 임시정부와 이 대한국민회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이 정부가 양쪽에서 주장하는 독립투쟁의 노선이 달랐던 거지. 즉 상하이 임시정부는 외교 독립 노선을 펼치자고 주장을 하는 거고 대한국민회의 쪽에서는 무장투쟁 노선을 펼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 자, 하지만 양쪽 모두 이제는 그 공화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결국 결정이 된 것은 1919년 9월에 아래쪽에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국 상하이에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1919년 9월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오게 된다. 그런데 이 임시정부의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 자, 우리 그 화살표 한번 따라가 볼까? 만들어진 건 1919년인데 거기에 상하이 아래쪽에 보면 항저우 있지. 1932년 그리고 난징, 한커우 그리고 창사, 그 다음 광저우, 루저우, 구이양, 치장 그리고 마지막에 충칭까지 이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일제의 어떤 그 추적과 감시를 피해서 이동을 해야 됐어.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겠지.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임시정부를 지도한 바로 김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지만 굉장히 힘들었다. 자, 그리고 1940년 충칭에서 1940년에 이제 한국광복군이 창설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분들의 활동을 보면 우리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 한국 그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할 때 정말 수많은 단체가 나오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합쳐지기도 하고 서로 대립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최소한 우리가 좀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가면 어떤 친구들은 막 짜증 내거든. 그런데 이 정도도 우리가 공부를 못할까 싶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도 이 부분을 공부할 땐 최소한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조금 더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지금 책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바로 그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이 책도 이 항일운동을 펼쳤던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걸 알려주는 책인데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싶어. 영상을 찍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그냥 수업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완전히 무슨 3D야 3D. 아무튼 이제 여러분이 이 책에 글로벌 한국사의
3장까지 읽었지. 3장까지 읽고, 아유, 힘들어. 자, 3장. 이제 전쟁으로 치닫는 제국주의와 일어서는 식민지 민중.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다음 주에. 자, 그런데 어쨌든 과제를, 요 글로벌 한국사 과제를 내줄게. 4장 거대한 파국과 다가오는 해방의 그림자.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맞게 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의 온갖 수탈, 그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온갖 그 수탈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미국에 의해서 원자폭탄 맞고 끝나는 그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어.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 자, 그래서 일단 과제는 나머지 부분 요 4장을 읽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이 사권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 있지.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뭐 어떤 사건을 하나 고른다든지, 아니면 일본이 벌였던 사건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든지, 무엇이든 상관없어.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건을 하나 고르고, 왜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떤지 아주 간단하게 이 영상의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줘. 그렇지? 그럼 일단 요거와 관련된 과제는 책 끝까지 다 읽고 가장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골라서 이유도 달고 댓글로 달기. 기한은 3월 언제야? 3월 14일까지. 자, 그럼 파우스트와 관련된 영상은 선생님이 또 촬영을 해서 올릴 테니까 또 봐줘.